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 크라쿠프에서 K9 자주포 운용국 모임, 즉 K9 유저클럽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과 폴란드를 비롯해 노르웨이,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호주 등 7개 운용국을 더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는데요. 참가국들은 K9 자주포의 운용, 정비 현황과 차세대 개발 추진 현황 등을 공유했고 K9 탄약호 완성 확대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특히 이번 K9 유저클럽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4,026억 원 규모 자주포 차체 등 부품 납품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 국영방산기업 후타 스탈로바볼라의 크라프 자주포 생산시설과 K9 자주포를 운용하는 야전 부대를 둘러보는 시간도 마련해 참가국들은 이 행사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K9 자주포 유저클럽에는 K9 자주포를 운용하지 않는 이 나라들까지 참가해 현재 세계가 얼마나 한국 자주포에 대해 관심이 많은가를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어디인지 오늘은 K9 자주포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K9 자주포는 군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인 인도에 수출 계약을 맺은 지 8년 만에 다시 추가 수출을 앞두는 등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인도 엔지니어링 업체 L&T와 3,714억 원 규모의 K9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L&T에 부품 등을 공급하면 L&T가 현지에서 K9 자주포를 생산해 인도 국방부에 납품하는 합작 생산 방식입니다. 총 수출 규모는 100문으로 이번 계약 물량은 2030년 9월까지 인도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인도는 현재 육해공 통합작전 능력 향상, 인프라 현대화 등을 포함한 군 개혁 정책을 추진 중이라 이번 수출을 계기로 한국의 다른 무기체계들을 인도에 수출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개최한 올해 K9 유저클럽 모임은 특히 폴란드가 대대적으로 이번 대회를 도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폴란드는 노르웨이,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호주 등 유저클럽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K9 자주포를 운용하는 야전 부대를 통해 실사격하는 장면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K9 유저클럽에는 현재 K9 자주포를 운용하지 않고 있는 미국과 스웨덴까지 참가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처 자주포를 생산하고 있는 스웨덴까지 참가해 실사격 등 모든 과정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동안 스웨덴은 자체 개발한 자주포에 대한 생산 능력을 확대하면서 K9 자주포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번 참가는 예상외라는 분석입니다. 한편 K9을 도입하기로 한 루마니아도 이번 유저클럽에 참가했는데요. 루마니아의 경우 핀란드나 노르웨이 등 먼저 도입한 국가들이 운영하면서 확보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11번째 K9 자주포 수출국으로 정조준하고 있는 나라는 바로 미국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세계 최대 무기시장인 미국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최근 미 육군은 현재 K9 자주포 운용국이 아니면서도 한국산 K9 자주포 운용국들이 참여하는 K9 유저클럽 행사에 참관국 자격으로 참석하는 등 하나의 미국 수주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데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미국을 K9 자주포의 11번째 수출국으로 맞이하기 위해 맞춤형 제품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방산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자주포 전력의 노후화 문제로 해외 무기체계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방부는 지난해 한국으로 들어와 K9 자주포 생산 라인을 직접 시찰했고 해당 시스템을 현지에서 다각도로 평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 국방부 실무진도 K9A2를 보고 강한 인상을 받고 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미국은 기존 자주포의 사거리 연장 개발이 실패해 외국 기업과 협력해 궤도형 및 바퀴형 자주포를 도입하려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따라서 하나가 개발 중인 휘령 자주포는 미국의 차세대 자주포 프로그램 참여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하나를 방문했던 미 실무진은 내가 권한이 있다면 지금 당장 계약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자주포 현대화 사업을 통해 지난해 해외 방산업체 5곳을 대상으로 차세대 무기체계를 평가했는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이들 중 유일한 비나토 국가 업체로 선정됐습니다. 하나에어로는 기술력과 납기, 운용 신뢰성을 앞세워 미국 시장에서 K방산의 경쟁력을 입증한다는 전략인데요. 특히 미국의 작전 환경에 맞춘 휘령 K9 자주포를 자체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자주포는 K9A2의 자동화 포탑을 미국 맥 디펜스 트럭 셰시에 장착한 형식으로 미 육군의 차세대 자주포 프로그램 진입을 겨냥한 맞춤형 제품입니다. K9A2는 기존 팔라딘 대비 빠른 발사 속도, 장거리 사격 능력, 자동화 운용이 가능해 차세대 포병 체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는 K9 자주포를 수출할 때마다 각국의 지형, 기후, 운용 전술에 맞춰 현지 맞춤형으로 제작해왔는데요. 인도의 사막 지형에 특화된 K9 바즈라, 혹한기 작전이 가능한 노르웨이형 K9 비다르, 폴란드형 크라브처럼 운용국별로 K9이 설계와 성능은 다르게 진화해왔다는 점은 K9의 커다란 장점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 도전 중인 K9A2 역시 이러한 현지 맞춤형으로 승부수를 띄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에어로는 미국 육군의 요구 조건에 부합하도록 포탑 자동화, 기동 플랫폼, 탄약 운영 방식 등을 현지 작전 환경에 맞춘다는 계획으로 개발 중입니다. 만일 미국이 K9 자주포의 11번째 수출국이 된다면 글로벌 방산업계 1위국의 한국의 중대형 포병무기 첫 수출 기록이 될 것입니다. 지금껏 한국산 무기의 미국 수출 사례는 K2 소총과 같은 개인화기가 미국 민간 시장에 진출한 게 전부였습니다. 한편 하나에어로는 자주포뿐 아니라 미국 내 탄약 생산 사업 진출도 추진 중입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시기에 탄약 생산 설비를 아직까지 개보수에 사용 중이고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하나는 이 점을 파고들어 화약 원재료 및 155mm 추진 장약용 부품을 현지에서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약 1조 원을 투입해 미국 내 스마트 탄약 공장을 설립할 예정인데요. 또한 하나에어로는 K9 자주포 외에도 미국 방산 시장에서 다목적 무인 차량 분야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미국 방산 스타트업 엔듀릴 무인 차량 개발사 포테라와 함께 미 육군의 소형 다목적 무인 차량 2차 사업에 참여해 자사 개발 플랫폼 아리온 스맷을 바탕으로 차세대 무인 차량 솔루션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또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 내에 합작법인을 설립해 천무 유도탄 생산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 방산업체 WB그룹과 다연장 로켓포 천무용 유도탄 생산을 위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작년 양해각서에 이어 정식 계약으로 협력 내용을 구체화할 전망인데요. 이렇게 되면 천무부터 유도탄까지 폴란드 현지 기업과 생산 협력을 강화해 폴란드와의 방산 협력이 더욱더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폴란드 방산업체 WB그룹은 SNS에 이 소식을 전하며 3년 안에 폴란드에서 최초 장거리 포탄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또한 일부 지연되고 있는 K2 전차 2차 계약과 관련해서는 폴란드 내에서 일감을 달라며 시위까지 벌어져 조만간 폴란드가 계약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의 K2 전차 폴란드 2차 수출 협상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2차 계약에는 일부 물량의 현지 생산 조건이 포함됐는데 계약이 늦어지자 K2PL 전차 생산이 예정돼 있던 폴란드 현지 군수 공장에서는 향후 일감이 사라질 것을 우려한 직원들이 시위에 나서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폴란드 매체 WNP 등에 따르면 폴란드 글리비체 지역에 있는 방산기업 부마르 와벤디의 노동조합원 일부는 지난달 26일 공장 정문 앞에서 K2 전차 2차 계약 등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에 참여한 인원들은 우리는 PGG로부터 K2 전차 생산을 약속받았지만 아직도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크라프 자주포 생산 등 추가적인 일감도 없다. 현재 생산 중인 레오파드 2PL 사업도 1년에서 1년 반이면 마무리될 것이다. 당장 오늘 계약을 체결한다고 해도 생산은 2028년에서 2029년부터 시작될 것이다. 회사는 중간에 비용 절감을 위해 정리해고를 단행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차 계약 실행을 촉구했습니다. PGG는 K2PL의 생산을 맡게 될 기업으로 현대로템과 기술 이전, 현지 생산 범위 등을 놓고 협상을 이어왔는데요. 폴란드 내에서조차 2차 계약을 촉구하고 있어 계속 지연시킬 수만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방산업계의 지난해 전체 매출은 전년 대비 13% 상승한 약 43조 원을 기록해 사상 최대 규모의 슈퍼사이클을 맞고 있습니다. 방산업은 기존의 5위 규모의 제조업종 자리를 차지했던 조선업을 밀어내고 해당 자리를 꿰찼는데요. 특히 조선업도 경기가 호황인데 이처럼 방산업에 자리를 내줬다는 점은 그만큼 방산업의 매출이 더욱 큰 폭으로 확대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국내 방산 주요 업체들이 올 1분기에도 호실적을 기록할 전망인데요. 방산업체들이 수년치 일감을 이미 확보해놨고 미국 트럼프 정부 집권 이후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K방산의 호실적은 더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K9 자주포, 천무 등 지상방산과 카이는 FA50, TA50 등 완제기 수출이 있습니다. 국내 방산 빅파이프의 수주 잔고는 지난 2021년 30조 원에서 2024년 83조 원까지 3배 가까이 증가했고 하나에어로는 같은 기간 5조 원에서 32조 원으로 늘었으며 실제로 주요 방산업체들은 5년 내외에 일감을 쌓아놓은 상태입니다. 오늘 준비한
In the 1990s, some people thought that the history came to an end, that there would be no more war, and that our military forces could be almost liquidated, that we could remove ammunition from our storages, and that we could deal with other things. And then when we had to help Ukraine, when we had to provide Ukraine swiftly with armaments so that it could defend itself against Russia, it turned out that we didn't have anything on stock to transfer to Ukraine. 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보고 계신 영상은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현지 시간 지난 6일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한국산 무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두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럽은 전쟁 위협에 전혀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략으로부터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무기를 제공해야 했을 때 우리가 실제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폴란드는 이 문제에 대해 즉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폴란드가 미국과 한국에서 엄청난 양의 무기와 군사장비를 구매하는 이유입니다. 폴란드가 한국에서 군사장비를 구매하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단 몇 달 안에 매우 현대적인 무기와 군사장비를 줄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가 나토 사무총장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방산무기에 대해 그야말로 극찬을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유럽이 못하는 일을 한국이 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오늘은 폴란드 대통령은 왜 이렇게 세계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한국 방산을 대놓고 극찬했는지, 유럽이 재무장 1000명 이후 유럽연합은 유럽산 무기들을 사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그게 과연 가능한지, 유럽 수출을 위한 한국 방산의 경쟁력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유럽의 무기 수입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무려 1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영리 싱크탱크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발간한 2024 국제무기거래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무기 수출은 최근 5년 동안 21% 늘어나 세계 무기 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35%에서 8%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프랑스, 러시아, 중국 순이었고 한국도 10대 국가 중 하나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국은 2020년부터 2024년 유럽이 수입한 무기의 절반 이상을 공급했는데 영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이 주요 수입국이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산 무기가 가장 많이 수출된 지역이 중동이 아니라 유럽이 된 것입니다. 국가별로는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무기 수입의 8.8%를 기록해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에 올랐습니다. 다만 단일 국가 기준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의 가장 큰 고객이었으며 우크라이나, 일본이 뒤를 러시아의 경우 전쟁으로 인해 자체적인 무기 수요가 늘었고 서방의 무역 제재로 러시아산 생산 및 판매가 더 어려워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나라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이 기간 93%의 무기 증가율을 보여 세계 6대 무기 수입국에 올랐습니다. 반면 한국의 경우 2020년부터 2024년 무기 수출이 이전 5년보다 4.9% 늘어 전 세계에서 10번째로 무기를 많이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1%에서 2.2%로 증가했는데요. 한국의 3대 무기 수출 대상국은 폴란드, 필리핀, 인도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한국의 무기 수입량은 이전 5년에 비해 24% 하락해 세계 무기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4%에서 2.6%로 줄었습니다. 적게 수입하고 많이 수출한 것입니다. 최근 한국 방산의 인기는 현재 미국에서 K방산 ETF가 수익률 1위를 기록 중인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미국 ETF 체크에 따르면 플러스 코리아 디펜스 인더스트리 인덱스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주식형 ETF 중 수익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유럽 방산 기업을 편입한 ETF에 비해 한국 방산 ETF가 앞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방산이 잘 나간 것은 사실이지만 걸림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브뤼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총 8천억 유로, 약 1,258조 원 동원을 목표로 하는 유럽 재무장 계획을 발표하면서 유럽산 우선 구매 정책을 천명했습니다. 한마디로 유럽이 바이 유로피안을 선언하면서 이것이 한국 방산 시장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유럽연합은 유럽의 재무장 자금이 해외로 흘러간다면 이것은 유럽에 좋지 않은 일이라며 특히 8천억 유로 가운데 EU 예산이 직접 활용될 약 236조 원의 무기 공동자금 대출금과 관련해 유럽산에 한정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EU의 재무장 계획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과 우크라이나 안보에 발을 빼겠다고 압박하면서 긴급히 마련됐습니다.
막대한 자금이 투입될 재무장을 계기로 이윤의 방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도 창출하겠다는 구상인데요. 전문가들은 최근 유럽연합 내에서 유럽산 방산을 구매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이것이야말로 한국산 무기 수출의 최대 변수가 되는 것은 아닌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유럽이 늘어나는 방위비를 역내 방산 제품 구매에 우선 쓰고자 하지만 이는 공동예산에 국한된 것이어서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유럽의 전체 국방예산 증가 흐름이 러시아발 안보 위협에 노출된 동유럽을 중심으로 한 한국 방산 수출 동력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어느 쪽의 의견이 맞을지 아직은 모르지만 프랑스 등 공동예산을 유럽 쪽에서만 우선 사용하자며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국가도 있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동유럽의 경우 그것은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총론은 같지만 나토 안에서도 저마다 사정이 달라 강론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틈새에 한국이 차지할 부분이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품질과 납기 등 측면에서 한국 방산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 향후 4~5년은 유럽 수출 동력이 계속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의 방산 선진국들이 한국 방산업체의 안방 진출을 우려하고 강하게 견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 이 부분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고민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유럽이 지금 아무리 재무장을 천명하고 유럽산 무기를 사야 한다고 목청을 높여도 현실적으로 필요한 무기를 모두 유럽산으로 꿰맞추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 같은 유럽의 현실은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의 나토 연설에서도 드러났습니다. 폴란드 대통령은 대놓고 유럽 방산 기업들이 납기를 못 맞춘다. 반면 한국은 맞춘다며 대놓고 한국을 극찬한 데에서도 드러납니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한국산 무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폴란드 대통령은 이렇게 팩폭을 날렸습니다. Back in the 1990s, some people thought that the history came to an end, that there would be no more war, and that our military forces could be almost liquidated, that we could remove ammunition from our storages, and that we could deal with other things. And then when we had to help Ukraine, when we had to provide Ukraine swiftly with armaments so that it could defend itself against Russia, it turned out that we didn't have anything on stock to transfer to Ukraine. 이어 폴란드 대통령은 한국산 무기를 일일이 호명까지 했습니다. Both K2 tanks, which we have already bought, as well as K9 howitzers, as well as Chungmo missile launchers. The deadlines were 1 year from the placement of order, but with other partners, they are giving us the time span of a couple of years or several years to deliver military equipment. Having said that, ladies and gentlemen, we have to rebuild our potential. So this is the major task, not only for Poland today, but generally for NATO, and that was the topic of our discussion also with Mr. Secretary General. So we also need to rebuild the defense industry in Europe. This is also one of the branch of our economy. This also generates jobs for the people. So let us use this opportunity. Let us give jobs to people. Let us make our economy stronger through spending funds on military production, because the times that we are living in tell us that this is not only necessary, but it is also indispensable. 이 발언은 폴란드 대통령이 전 세계에 눈이 쏠린 국제무대에서 한국산 무기의 세일즈를 스스로 나서서 해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한국은 2022년 사상 최대 규모로 폴란드와 무기체계 수출 총괄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FA-50 전투기,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K2 전차 등을 통해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에 상당한 신뢰를 갖게 되었고 이것은 동유럽 국가들에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손 놓고 있던 동유럽 국가들이 재무장에 나서면서 K방산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최근 비세그라드 그룹, 즉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이 주목을 끌만한 국방, 방위산업 행보에 나섰습니다. 바로 슬로바키아가 폴란드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아 포병용 탄약 공장을 건설하고 포탄 공동 생산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또한 슬로바키아는 폴란드로부터 기술과 부품, 인력을 제공받아 다양한 신무기를 함께 생산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번 국방장관 합의를 통해 양국이 공동 생산하기로 한 무기체계는 전차, 장갑차, 지대공 미사일인데요. 그런데 두 나라가 공동 생산하기로 합의한 무기 중 가장 수량이 많은 품목은 놀랍게도 한국제 K2 전차의 폴란드 현지화 버전인 K2PL이었습니다. 그럼 슬로바키아는 독일의 레오파르트 2AA 전차를 사려다가 왜 포기했을까요? 너무 비싼 것도 걸림돌인데 대기 기간이 너무 길었던 것입니다. 최근 계약 사례들에서 확인된 레오파르트 2AA 전차의 대당 가격은 400억에서 500억 원을 훌쩍 넘습니다. 2023년 2월 노르웨이가 체결한 계약 내용을 보면 54대를 도입하는데 대당 약 478억 원의 가격표가 붙었습니다.
올해 1월 스웨덴이 44대를 주문했을 때는 대당 약 502억 원이었습니다. 지난해 말 최종 불발되긴 했지만 이탈리아와 판매 협상 때는 132대를 구매하는데 대당 900억 원 넘는 가격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독일 레오파르트 2A8이 이렇게 비싼 이유는 규모 경제가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전차는 레오파르트 2라는 이름만 공유할 뿐 이전 모델과는 별개인 전차로 이전 세대인 레오파르트 2는 3,000대 이상 생산된 베스트셀러였지만 반면 레오파르트 2A8은 7개국 발주 물량을 모두 합쳐도 327대에 불과합니다. 이와 달리 K2 전차는 한국, 폴란드 두 나라에서만 1,400대 넘는 물량을 도입했습니다. 나아가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연합, 페루의 전차 소요까지 더하면 2,000대 이상이 될 가능성마저 있어 보입니다. 더구나 레오파르트 2A8은 출고 대기 기간이 너무 깁니다. 경쟁 모델인 한국 K2 전차의 폴란드 수출 사례와 비교하면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K2 전차는 30개월 만에 전체 계약분 180대 중 54%인 98대가 폴란드에 납품됐습니다. 하지만 레오파르트 2A8 전차를 생산하는 KNDS가 도입 계약 국가에 통보한 납품 스케줄을 보면 느려도 너무 느립니다. 가령 54대를 도입하는 노르웨이의 경우 2023년 2월 계약했지만 초도 물량 납품은 2026년 상반기, 최종 물량 납품 완료는 2031년 예정입니다. 딸랑 54대 들여오는데 8년이 걸리는 셈입니다. 올해 1월 44대를 주문한 스웨덴은 계약부터 최종 물량 인수까지 6년이나 기다려야 합니다. 이렇게 납품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독일의 전차 생산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K2 전차를 생산하는 현대로템은 2023년 기준 연간 100대 수준의 생산 능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교대 근무를 조정해 생산 속도를 높이면 추가 인프라 확장 없이 연간 200대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폴란드 현지 협력사인 PGG그룹도 K2 전차 생산 라인을 건설하고 있는데요. 폴란드 현지에선 2026년 생산을 시작해 2027년부터 매년 100대 이상을 만들 예정입니다. 이 같은 높은 성능의 전차를 이 정도 물량과 생산 속도로 납품 가능한 모델은 K2가 사실상 유일입니다. 독일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10월 프랑스의 세자르 자주포 36문을 발주한 포르투갈은 납기 완료까지 10년이 소요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해당 자주포는 트럭에 곡사포를 얹은 단순한 구조인데도 말입니다. 지금 유럽은 그야말로 비상입니다. 탈냉 전후 30년 동안 군사력 정비를 게을리해왔고 방산도 덩달아 쇠퇴일로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지난 3년 동안 무기고를 털어 우크라이나를 지원했으며 이 과정에서 생긴 전력 공백을 회복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인데요. 따라서 유럽산 무기만을 사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며 그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에 한국 방산이 적절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 최고의 전차로 인정받았던 독일 전차에 대한 실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텔레그라프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독일 전차에 대한 신화가 깨지고 있다면서 게임 체인저로 불렸던 독일 레오파트 2 전차가 무용지물이었다는 자극적인 기사를 게재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반만 해도 독일 레오파트 2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한다고 하자 러시아는 날을 크게 세웠습니다. 하지만 최근 레오파트 전차가 추가로 지원되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세계 최강 전차로 인식되어 왔던 독일 전차가 실전에서는 큰 실망감을 안겨줬기 때문입니다. 레오파트 전차의 실전 평가가 예상보다 하락하면서 레오파트를 도입해 전력을 증강시키려던 국가들도 독일 전차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반면 한국의 K2 흑표 전차는 폴란드를 시작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입지를 더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흑표 전차는 어떻게 세계 점유율 1위 독일 전차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는지, 그리고 남미의 이 나라에서 최근 흑표 전차가 포착돼 이 나라로의 수출이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는데, 오늘은 한국의 흑표 전차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만 해도 폴란드를 비롯해 유럽은 레오파트 전차로 새로운 기갑병력을 구축하고 싶어 안달이었습니다. 미국은 하이마스에 이어서 러시아를 제압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레오파트 전차에 큰 기대를 했을 정도였습니다. 이미 레오파트는 많은 국가에서 도입해 현재까지도 2,000대가 넘는 물량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러시아가 자랑하는 T-90 전차를 전장에서 압도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본격적으로 투입되고 2년 정도가 지났지만 실전에서의 모습은 무용지물에 가까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서방 국가에서 지원받은 100여 대의 레오파드 전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독일도 최전방에 배치해 주력 전차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실전에 투입해보니 우크라이나군도 이제는 최전방에 레오파트를 배치하지 않을 정도로 애물단지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악평이 나오게 된 중요한 요인은 드론 공격에 대한 방어력이 전무하고 너무 복잡하게 설계되었으며 야전에서 쉽게 고장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것은 독일에서 공급한 펜저하우비츠 2000 자주포와 같은 문제점으로 독일산 자주포도 정교하게 설계된 탄약 보급 장치로 인해 고장이 자주 발생했으며 차체의 하부에 탄약 공급 장치가 자리하면서 진흙이나 먼지로 인해서 탄 걸림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운영병들이 신발을 벗고 내부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번 탄 공급 장치가 고장나면 야전에서 수리도 불가능해 폴란드나 라트비아에 구축된 정비창까지 이동했을 정도로 너무 정교하게 제작된 기계장치로 인해서 유지보수에도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여름철과 가을철 진흙과 서로 변하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독일산 기갑 장비는 취약성을 보였으며 레오파트 전차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처럼 나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너무 복잡하게 중고난방으로 설치된 내부 첨단 시스템으로 인해서 전차병 교육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폴란드로 파견되어 레오파트 전차 교육을 진행했을 당시에도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조작 미숙으로 레오파트 전차 2대가 충돌하는 큰 사고가 발생했으며 포탑까지 충돌로 뜯겨나갔을 정도로 전차가 폐기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레오파트 전차를 도입하기 위해서 전차병들을 폴란드와 독일로 파견했지만 최소 6개월 이상의 훈련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당장 전세가 급박한 상황에서 독일산 자주포와 전차를 운영하려면 최소 6개월 이상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로 한국의 흑표 전차는 한국에서 한 달간 교육을 받고 폴란드로 돌아간 장병들이 수주 이상 교육 과정과 실습을 통해 전차를 빠르게 운영했으며 단 몇 개월 만에 현지 시험장에서 장거리 표적까지 정확히 타격하는 등 빠른 적응 능력을 보여줘 놀라움을 안겼습니다. 레오파트 전차는 1과 2로 크게 분류되지만 이형에서도 A40부터 A80까지 개량되었으며 우크라이나에 지원된 대부분의 A40도 독일과 그리스, 폴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버전이 내부 시스템이 모두 다르고 시스템이 부착된 위치도 제각각이라 우크라이나군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전차를 제대로 전장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최전방에 대량으로 한꺼번에 배치한 것이 아닌 넓은 방어선에 분산적으로 배치해 고정포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독일 전차가 자폭 드론에 쉽게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폴란드가 2년 전부터 도입한 흑표 전차는 독일 레오파트보다 기동성에서 뛰어날 뿐 아니라 장병들이 쉽게 운영법을 익힐 수 있을 정도로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폴란드군이 배치하고 몇 달 만에 치러진 나토 훈련에서 흑표 전차를 전격 투입하고 레오파트 전차의 성능을 앞지른 것으로 인해 독일 내에서도 큰 충격을 받았다는 후문입니다. 이처럼 독일 전차가 지고 한국 전차가 뜨자 폴란드에 이어서 최대 200대까지 도입할 가능성이 높은 루마니아도 흑표 전차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노르웨이와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도 흑표 전차 도입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레오파트 전차를 운영했던 국가들이 흑표 전차를 도입해서 빠르게 대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 레오파르트에 이어 전세계 전차 점유율 2위를 기록한 흑표 전차가 이런 기세라면 점유율 1위가 되는 건 시간 문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군에 배치된 흑표 전차에 대한 평가가 현지에서 나왔는데요. 한국의 흑표 전차는 폴란드군에 배치된 독일과 미국 그리고 폴란드산 전차를 모두 제치고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앞으로 흑표 전차가 전세계 기갑 전력을 모두 점령할 것이라는 호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폴란드군의 주력 전차로 부상하면서 유럽 수출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 러시아 위협의 군사적인 확장이 필요한 다른 국가들도 흑표 전차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월 일명 흑표로 불리는 K2 전차가 사막 한가운데 위치한 아랍에미리트 아라무라 훈련장에 등장하자 UAE군 관계자들이 그야말로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최대 유효 사거리보다 훨씬 멀리 떨어진 4.5km의 표적을 100% 명중시키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것입니다. 재원을 훨씬 능가하는 성능에 아랍에미리트 군 관계자들은 큰 영광이라는 말로 찬사를 표했습니다. K2 전차는 당시 우리나라 육군 기계화 부대와 아랍에미리트 간 첫 현지 연합훈련의 백미로 꼽힙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양산이 진행 중인 한국군의 주력 지상무기인 K2 전차를 포함해 누적 1600대가 넘는 전차 생산 이력을 보유하고 있는 현대로템은 현대차그룹과 연계한 인공지능 및 무인자율주행, 수소에너지 등 4차 산업혁명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미래 포트폴리오를 제시하며 방산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K2 전차는 2014년 본격 양산 및 실전 배치에 들어갔는데 이는 불과 반세기 만에 순수 국산 기술력으로 세계 최정 상급의 3.5세대 전차를 개발한 사례로 전 세계 방산 역사에 남을 일이었습니다. 현재 3차 양산이 진행 중인 K2 전차는 2008년 튀르키예의 기술 이전 계약까지 체결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K2 전차에 적용된 120mm 활강포는 현재 북한이 보유한 대부분의 전차를 파괴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화력을 자랑하며 자동장 전장치를 채택함으로써 승무원 1명을 줄인 3명의 승무원만으로도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 한정된 병력 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동간 6초 이내에 재사격이 가능하다는 강점도 지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K2 전차의 진면목은 자체 방어 능력에 있습니다. 능동방호 시스템은 날아오는 미사일을 회피하는 유도교란형인 소프트킬과 직접 무기를 타격하는 대응 파괴형인 하드킬 모두 소화 가능합니다. 능동방호는 물론 차체 방어력을 높여 승무원의 생존력을 극대화한 수동방호 체계도 K2 전차의 강점으로 평가됩니다. 2022년 7월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밀리터리 워치 매거진은 K2 전차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K2 전차는 러시아가 국경 근처에 배치한 다른 전차들보다 압도적인 성능 우위를 갖고 있으며 T-90M 전차조차도 K2 전차를 상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 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 실제 K2 전차는 이미 2022년 노르웨이 현지에서 이뤄진 동계 시험 평가에서 기동력과 명중률, 디지털화된 전장 관리 체계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남미에서도 흑표 전차가 포착돼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페루에서 4월 24일 개최되는 방산전시회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의 흑표 전차와 K808 장갑차가 도착한 것은 이달 초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페루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군사매체에서도 크게 보도하면서 국민들도 드디어 낡은 T-55 전차를 바꾸려 한다면서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흑표 전차가 도착한 곳에는 촬영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을 정도로 관심이 높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에 페루 한 지역에 도착해 보관되어 있던 흑표 전차와 K808 장갑차가 야간에 어디론가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방산전시회에 참가 전에 페루군이 야전운영 평가를 진행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4월 24일 개최되는 방산전시회보다 앞서 이동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여 시험평가를 위한 이동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특히 주간이 아닌 야간에 이동하려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주변 국가를 자극하지 않고 조용히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으로 보여 칠레나 에콰도르 등에게 노출을 최대한 피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페루 방산전시회에 현대로템이 흑표 전차와 장갑차 한 대의 모업을 보냈다고 보도되기도 했지만 이번에 페루 시민들이 야간에 이동하는 모습을 촬영해 공개하면서 실물 장비가 전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페루의 흑표 전차의 실물이 현대로템과의 협의에 의해 들어오자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등에서도 이러한 사업들을 주시하고 있어 남미에 처음으로 등장한 현대화된 전차에 대한 관심이 주변 국가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페루는 안데스 산맥이 국토의 남북을 가로지르고 있으며 이 때문에 4,500m 이상의 고산지대와 만년설까지 존재하는 등 한반도 산악지역과 비싼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해안가지대는 사막지형이며 브라질과 접한 국경지역은 열대우림이므로 밀림까지 존재해 군사작전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자연환경입니다. 사막지형과 산악지형이 공존하고 북쪽 에콰도르와 남쪽 칠레까지 이동하려면 2,000km나 떨어져 있어 남쪽과 북쪽을 나눠서 방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지형적인 특성과 남북으로 긴 영토를 수호하기 위해서 기갑부대를 주요 거점을 두고 배치해야 하기 때문에 T-55 전차나 T-62 전차도 이러한 지형 특성으로 분리해 배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1960년대에 도입한 낡은 전차 전력이 대부분으로 부품의 공급 중단과 함께 유사시 충돌에 대비하기 위한 기동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칠레나 에콰도르와의 충돌이 발생할 경우 전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동력을 상실했으며 방어를 위해 장갑을 더할 수도 없는 정도로 파워팩이 노화되어 페루군에게는 오히려 짐이 되고 있습니다. 페루군은 12만의 병력과 10만 이상의 경찰군을 따로 운영하고 있으며 마약 소탕을 위해서 군사력을 투입하는 경우도 많아 기갑부대에 대한 전력 보강이 절실합니다. 하지만 전차 보강을 위해서는 수조 원이 필요하며 페루는 성능과 가격 모두를 충족시켜줄 전차가 필요합니다.
페루는 이미 현대로템의 K808 장갑차가 경쟁 차량보다 더 비쌌음에도 불구하고 현대로템을 선택한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흑표전차가 페루에 도착하면서 이번에는 흑표전차를 고려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예상은 4월 초 페루에 도착해 보관되어 왔던 흑표전차가 야간에 어디론가 이동하는 모습이 촬영되면서 칠레가 도입한 레오파트에 대항할 만한 전차로 흑표를 고려하는 게 아니냐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K방사는 K2 전차뿐 아니라 한국의 천국 및 잠수함도 여러 나라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떠오르고 있는 나라는 모로코입니다. 현대로템의 전동차를 구매한 모로코가 이번에는 방산을 협력 분야로 점찍었습니다. 모로코는 현재 한국의 K2 전차와 도산한 창호급 잠수함,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리야드 메주르 모로코 산업통상부 장관의 방한 이후 한국산 무기 구매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모로코 철도청은 지난 2월 현대로템과 약 2조 2027억 원 규모의 2층 전동차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요. 철도 사업을 계기로 방산까지 협력을 열어두며 이제 K방산은 모로코 진출까지 기대되고 있습니다.